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재밌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책은 배수아 작가님의 서울의 낮은 언덕들 네, 3대 난각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건 되겠는데요. 저번에 올려드렸는데 읽는 김에 읽어버려야지 또 언제 또 그 꺼내고서 읽겠습니까? 아주 읽는 김에 읽어버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배수아 작가님이 2011년도에 발행한 그런 책이네요. 2011년 12월 10일. 벌써 13년 그렇게 된 책이구나. 또 이게 지난번에 읽었던 북쪽 거실? 그 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리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행에 관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 거실만큼이나 그렇게 파악하기 힘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좀 가독성이 있습니다. 역시 문장은 어렵고 몽환적이고, 그리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난해한 면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북쪽 거실 그거보다는 요거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요번에 읽은 것까지 하면은 4번째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읽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줄거리 파악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다행이죠. 아무튼 요 서울의 낮은 언덕들, 어쨌든 요거를 읽기 전에, 저는 또 읽기 전에 이 단편들로 워밍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올빼미의 없음, 요 단편집에 있는 어느 하루가 다르다면 그것은 왜일까? 요거를 미리 먼저 한번 읽었어요. 다시 한번 재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요 서울의 낮은 언덕들, 요 책이 요 어느 하루가 다르다면 그것은 왜일까? 이 책의 약간 확장판의 느낌으로 저는 예전에 읽혔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읽기 전에 요거를 한번 더 읽고, 그리고 요 책에 대한 좀 힌트나 좀 배수아님의 그런 어떤 세계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익힌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책을 다시 읽었고요. 근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 어느 하루가 다르다면 그것은 왜일까, 이 책은, 이 단편은 진짜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잘 썼습니다. 진짜 너무 어떻게 이렇게 쓰지? 너무 신기해요. 근데 진짜 그 배수아님의 정수가 진짜 딱 모여있는 그런 단편이지 않나. 진짜 읽으면서 또 감탄 기가 막힌다 막 이러면서 다시 읽고, 그 다음에 단편을 한 권 더 읽었는데, 요 책 예전에 경기문학 요 출판사에서 배수아님 소설 단편 2개를 아주 이렇게 딱 2개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출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또 배수아님 거니까 장난을 했지. 요새는 이거 또 여기다 하나 더 단편 해가지고 또 다르게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 보고 열받아 빡쳐가지고,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3개를 넣어주던가, 왜 이거 똑같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를 내가 또 사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막 아무튼 고민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안 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밀레나 황홀한, 이것도 제목이 좀 희한하죠. 요 단편집에 있는 이 첫 번째 단편이 요 표제작인 밀레나 황홀한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영국식 뒷마당, 요 단편이 있는데 요거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독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경이라는 캐릭터가 이 서울의 낮은 언덕들에 나오는 여주 이름이 경이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도 경인데, 이 경이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 이 캐릭터가 여기 영국식 뒷마당에 나오는 그 경이라는 캐릭터가 저는 좀 약간 겹치는 게 아닌가, 요게 그 전 버전 아닌가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읽을 때. 그래서 그런 느낌,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이제 예습으로 한번 읽었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이제 돌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총 7장의 7장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챕터가 이 경희라는 캐릭터가 여행을 가면서 있었던 어떤 장소, 그 장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 장소에서 있었던 누군가와의 대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보통 우리가 여행소설이라고 하면 어딜 가서 뭔가를 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뭐 떠나고 그런 방랑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야외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책은 여행소설임에도 분명히 장소를 계속 이동함에도 그런 어떤 외적인 느낌보다는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여행을 왜 가냐 어차피 다 실내에 있을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각각의 장소에서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배수아님 특유의 그 의식의 흐름과 몽따주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버무려져가지고 아주 묘하고 몽롱하고 기묘한 그런 느낌이 나는 책이 되겠습니다. 배수아님은 요것의 작법을 본인은 그 분절된 목소리 기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1장을 딱, 아이고 책이 분리가 돼버렸네. 1장을 딱 들어가면 여기 1장의 제목이 경희는 고향에서 낭송 전문 배우였다고 했다. 경희도 북쪽 거실과 마찬가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직업이 낭송급 배우입니다. 배수아 작가님이 이 목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작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절된 목소리 기법과 이 각각의 캐릭터의 뭘까? 그 낭송급 배우다라는 직업. 사실 우리나라에 낭송급 배우라는 직업이 있나? 잘 모르겠지만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 첫 문단에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이미 여러 번이나 자신이 두고 떠나온 집들을 방문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경희는 자신이 살았던 이 집과 저 집들에 대해 즐겨 이야기했다. 이게 첫 문단에 있는 문장들이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것으로 다 요약됩니다. 경희라는 여자가 여행을 떠나면서 있었던 일을 이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기록이 어떤 장소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이제 경희가 아마 여기가 독일인 것 같아요. 이제 독일에서 어떤 독일에서 이제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부부를 만나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그 자신들의 집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 1장은 아마 이 경희라는 캐릭터가 배수아 작가님 본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희가 이제 자신이 살던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경희의 눈으로 본 서울, 그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는데요. 근데 이게 참 배수아 작가님이 되게 특이한 작가잖아요. 이 배수아 작가님이 특이한 점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현실인데 되게 그 현실을 현실 같지 않게 그렇게 그려놔요. 희한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야. 맨날 보는 곳이야.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은 마치 낯선 곳이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곳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 1장에 나오는 이 경희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묘한 느낌이 나는 그런 서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책의 화자는 그
집주인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경희가 이제 그곳에서 내가 떠났던 여행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것이 이제 2장부터 이렇게 마지막 6장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장은 이 부부가 결국은 이제 경희를 보러 서울에 와서 이 경희의 입으로 들었던 서울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지. 또 그들이 본 그 서울은 어떠했는가. 그런 것들이 마지막 7장에 써있죠. 뭐 그것도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아요. 아무튼 배수아님 특유의 그런 몽환적인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배수아 작가님 2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희의 여행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2장에 그러니까 이 경희라는 이 배우가 방송국 배우가 이제 자기의 독일인 자기의 독일어 선생님 자기 독일어 선생님이 있어요. 그 독일어 선생님이 이제 좀 연세가 많이 들고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그런 감정의 영향으로 발가락이 부러집니다. 희한하죠? 감정이 물화가 육체화가 되어서 발가락이 부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는 그러면 걸어서 그 선생님을 보러 가야겠다. 걸어서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부터 이 방랑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당연히 걸어서 그 선생님을 독일까지 보러 가야겠다는 그런 결심은 당연히 이제 집을 떠나고 2시간 동안 걷다가 너무 빡세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 방랑을 하는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 장은 이 방랑을 하기 전에, 방랑으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제 경희가 독일로 여행을 떠났던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에서 이제 그 독일의 어떤 굴뚝처럼 생긴 방이 있습니다. 이 지붕이 굴뚝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 끝에가 이제 사각형 모양으로 천장에 뚫려 있는 그런 방에서 자기가 머물렀었대요.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그 자기의 독일어 선생을 그 굴뚝방의 집주인과 이 독일어 선생이 친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봤다. 그런 얘기가 2장에 쓰여 있고,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그 방랑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베를린입니다. 이 베를린의 어느 무속인 치유사가, 이 한국인 무속인 치유사가 독일 베를린에서 그 니체를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인데 그 유학생이 살고 있는 집에 경희가 이제 숙소로 이제 새를 들어가요.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여기서 이제 그 미스터 노바디라는 어떤 분을 만납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여기서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그 어떤 스텝 평야? 그 되게 넓은 그 땅에 그러니까 소수민족 출신인 것 같아요. 이 미스터 노바디라는 분이.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의 그게 공산주의 때 합병이 되면서 이제 러시아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는 자기가 본업이 작가에다가 독일어 교수였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그거를 이제 금지한 거지. 너 책 쓰지 마. 이렇게.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는 어떤 박물관에서 전혀 관련 없는 박물관? 거기서 관리자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러시아가 그 공산주의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름이 그 소수민족 출신이라 보니까 이름이 되게 발음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다들 미스터 노바디라고 부르는 사람. 이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경희가 이제 여행을,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면서 이분과 연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미스터 노바디가 이 경희라는 사람, 그 경희한테 너의 베를린 주소를 알려다오 해가지고, 자기는 나는 베를린 주소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숙소에 지금 주소가 있는 데에서 내가 이거 새를 들어서 살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방에서 있었던 일. 여기는 뭐 그 무속인 치유사, 이게 무슨 영적으로 그 뭐 마사지를 하는 뭐 귀치료사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미스터 노바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미스터 노바디랑 경희가 이 치유사한테 마사지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장에 가면 이제 여기가 뭐 네팔이나 어쨌든 이런 좀 중앙아시아, 네,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밑으로 인도가 있고, 그리고 위로 또 뭐가 있나? 아무튼 아닌가? 티벳이나 아무튼 정확하게 그쪽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미스터 노바디의 아들이라는 반치라는 캐릭터가 나오고요. 이 반치랑 경희랑은 또 예전부터 친했던 그런 사이인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미스터 노바디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만, 그래서 얘기를 반치가 살고 있는 그 나라로 경희가 간 거죠. 이유인즉슨 여기에 이제 또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누군지 굉장히 희한해요. 이 반치가 알고 있는 여잔 것 같은데, 이 마리아와 반치가 예전에 친구였는지 애인 사이였는지 그게 정확히 안 나오고, 아니면 이게 부모 자식 간인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미스터 노바디랑 마리아가 예전에 결혼을 해서 그 반치를 낳았다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관계가 좀 애매해요. 아무튼 반치한테 이게 좀 중요한 사람. 그래서 경희가 이제 반치를 끌고서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비엔나, 오스트리아죠. 비엔나로 가자. 그래서 비엔나로 이 반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장과 6장에 나오는데, 이 5장이 이제 그 경희가, 이 5장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 되게 몽환적인 장이란 말이야. 제목이 이것은 정령 밤인가. 제목도 몽환적이지. 그러니까 비엔나에 갔는데 반치는 뭐 자기 일, 뭐 자기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있고, 근데 경희가 비엔나까지 갔어. 근데 이게 그날 날씨가 몽롱한데 어느 오페라 극장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간단 말이에요. 비엔나까지 가서. 이 스타벅스는 뭐 전 세계 어디에 도시에는 다 있죠. 대부분. 그쵸? 근데 그 비엔나까지 가서 그 스타벅스에 간단 말이지. 그 스타벅스에 가서 어떤 중국인 여자를 만나. 여잔지 남잔지도 안 나와있어요. 어쨌든 중국인인지 동양인인지를 만나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나눠요. 그 대화의 내용이 이제 그 경희의 나이 차이 많은 언니, 그 언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카오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 중국인 여자가 그 언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뭐 아무튼 되게 묘하고 몽롱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되다가, 경희가 이제 그 스타벅스에서 나와서 경찰한테 붙잡혀요. 때마침 여권이 없어가지고 그 여권 때문에 경희가 지금 그 살고 있는 그 셋집까지 또 쫓아가지고 여권을 확인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참 여행 소설에 들어있지 않을 법한 그런 에피소드예요. 근데 이게 여행 소설에 들어있단 말이지. 그것도 되게 몽환적으로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장이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게 딱히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줄거리를 세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줄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니까 이게 각각의 에피소드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드릴 수 없지만 이게 굉장히 기억 남았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반치랑 같이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리아는 반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치는 마리아 보러 비엔나까지 갔는데 마리아가 안 만나준다고 하니까 좀 이제 경희도 미안하고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니까 그 비엔나에서 또 자기, 그러니까 이게 반치도 예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자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무슨 불도단체를 만든다나? 여기에 좀 있을 생각이야. 뭐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장에서 그 미스터 노바디 있죠? 미스터 노바디가 이제 이분도 이제 심장병인가 그런 거에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경희한테 앞으로 너를 못 만날 것 같다고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고서 이제 경희가 이 방랑하는 여행을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반치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아직 있는 것이고, 마리아도 거기 있겠죠? 마리아는 거기서 무슨 마트에 캐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마리아가 진짜 이상해요. 되게 신비에 쌓인 인물이야. 이게 나이도 60세인데 60세가 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치랑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근데 경희랑은 또 너 이렇게 대화를 해요. 경희가 마리아한테 편지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 반치랑 연인 관계였다는 건지, 연인 관계라고 치고는 이게 반치랑 경희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거든. 그렇다고 경희가 60대는 또 아니잖아. 40대?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계인지 되게 애매하단 말이지, 마리아라는 여자가. 내가 제대로 안 읽은 걸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6장에 그 뭐예요? 그 독일에서 공부하던 그 무속인 치유사가 어떤 TV에 출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익명의,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도 유럽의 뭐 해외권에서는 우리 경희만큼이나 한국의 경희만큼이나 많은 이름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익명의 여자를 마리아라고 부르고 그 마리아를 치유하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그리고 그 익명의 마리아도 뭐 다 같은 마리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반치의 마리아와 또 경희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인물이 이게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되게 애매하게 그렇게 배수아 작가님이 인물의 중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관계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다, 배수아 작가님은 이 시간도, 이 시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형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다 카오스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과인 거지. 문과인 나로서는 섭섭한 일이지만, 근데 인물도 이런 식으로 다 중첩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 경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 부부가 서울로 왔다 그랬잖아요. 경희를 찾으러. 그래서 왔는데 이 경희를 찾으러, 그러니까 경희가 낭송극 배우다 보니까 이게 또 나름의 리얼리즘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에 낭송극 배우가 많지 않다라는 설정인 거지, 책에서. 실제로 이런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직업인데 물어 어떻게 찾아가는 도중에 어떤 초등학교에 경희라는 여자애가 뭐 이렇게 나무가 장대 같은 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광경을 보거든요. 근데 경희가, 그 어린 경희가 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근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경희가 뭐 친구들의 물건을 훔쳐서 그게 들켜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희와 그 경희의 나이 많은 경희 언니의 이름도 경희고요. 그리고 이 경희가 경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중첩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되게 또 이것도 희한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 경희가 마지막에 그 극장에서 낭송을 하는 사오리족의 샤먼 아내라는 시가 있습니다. 되게 긴 시예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인데요.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인간의 돌고 도는 악순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또 그로테스크하고 희한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이 책에서는 요 경희의 친구였던 반치가 지었던 그런 시다라고 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시도 되게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낭독하면서, 그리고 또 경희가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여기 한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 경희가
자기의 친엄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경희가 낭송극을 하는데 마지막에 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경희는 자기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너는 분명히 내 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여자는 또 이 경희가 자기의 친엄마가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젊은 여자의 그런 목소리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때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이게 알 듯 하면서도 모를 듯 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딱히 줄거리가 없고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로 이게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나름의, 그러니까 경희의 눈으로 본 서울로 시작을 해서 그 외국인의 눈으로 본 서울의 묘사로 어쨌든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그 나름의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야기가 뭔가 그 여인의 그 젊은 여자의 상황에서 조금 뭔가 더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더 진행이 되지 않고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소설이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작도 되게 어떤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딱 시작이 되거든요. 끝나는 상황도 뭔가 이게 결말이라고 싶을 정도로 좀 그런 부분에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약간 카프카 느낌이 또 나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되게 희한한 그런 소설인데요. 제가 이거를 이번에 4번 정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4번 정도 읽고 느낀 점은, 그래도 예전에 읽었을 때보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나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줄거리 파악이 되고, 그래서 아,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었군, 뭐, 그리고 아, 이게 인물이 이렇게 중첩이 될 수도 있겠군,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문장이 이제 좀 더 잘 들어왔다는 거. 배수아 작가님의 특징이 이게 좀 긴 문장, 그리고 대화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 대화가 굉장히 길고요. 그 대화가 의식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아, 이건 여기까지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좀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야기에 이제 그 배수아님이 말한 이제, 아, 이게 한 목소리구나,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독서였고, 그리고 확실히 이게 북쪽 거실보다는 좀 더 읽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배수아님의 그 좀 후기작, 그쪽 책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올빼미의 없음과 북쪽 거실보다는 이게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운 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서울의 낮은 언덕들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저도 이제 수미상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저번에 읽었을 때 이 파리 거리의 점잖은 입맞춤이라는 요 단편, 올빼미 없음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요 단편은 이게 좀 긴가민가 한 그런 단편이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읽음으로써 이제 이것도 요 서울의 낮은 언덕들 요거를 읽으면서 이제 좀 힌트를 얻어서,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점점점점점점 부인, 요 부인이 이제 주인공인데, 아, 이것이 이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부인하고, 과거의 부인하고, 그 현재의 부인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광대라는 그 캐릭터가 있거든요. 이게 한 사람의 중첩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힌트를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얻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읽을 때는 어느 정도 또 내용이 파악이 돼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배수아 작가님의 단편으로 수미상관을 하고, 이렇게 서울의 낮은 언덕들을 이제 독서를 4번째 독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가 되었습니다. 와, 30분. 많이 떠들었네요, 이 얘기를 하면서. 작가님의 책을, 좀 어려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 뭐 이런 느낌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읽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 서울의 낮은 도시 언덕들도 그렇고 북쪽 거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또 읽게 되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여기에 이 올빼미의 없음 뒤에 이런 이 전성태라는 소설가가 이렇게 배수아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그런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이 분이 쓰신 거예요. 배수아 작품 어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난해하고 지루하여 못 읽겠다는 독자의 불평을 들을 때 나는 그야말로 우리 문학의 진정한 자존심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수아님의 작품을 읽고서 난해하고 지루하고 어려운데? 라는 얘기를 생각이 드는 게 정선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작가분도 이 소설가도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국식 뒷마당에 제가 그 배수아 작가님 이 소설의 한 텍스트에 이게 영국식 뒷마당 91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있는 한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경희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내 깊은 사로잡힘은 내 믿음을 이겼다. 이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바꿔서 읽어본단 말이야. 나는 배수아 작가님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 작가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내 깊은 사로잡힘은 내 믿음을 이겼다. 배수아 작가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배수아 작가님한테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경희를 배수아 작가님으로 바꿔서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요 책 네 번째 독서를 마치겠습니다. 긴 저의 수다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